안녕하십니까? 저는 타이완 차이나타임즈에서 취재기자로 활동하는 천유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가장 충격적이고 신비로운 취재 경험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는 새로운 내용의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지난 봄, 저는 한 노인을 만나기 위해 스촨성, 티베트 접경 지역의 해발 4,000m 고지대로 향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청산자, 문자 철학을 연구하는 수백 년 계보의 마지막 후계자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분의 말씀이 50년 후 세계사를 바꿀 예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만남은 운명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청산자께서 저를 부르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믿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의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저는 그분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언자였음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저는 청두에서 출발해 티베트 고원으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가이드마저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며 동행을 거부했을 정도로 험준한 산길이었습니다. 사실 청산자를 찾아가게 된 계기는 우연한 소문이었습니다. 성도에서 만난 한 노교수가 술자리에서 흘린 말이었습니다. 스찬 깊은 산에 문자의 미래를 본다는 늙은 도사가 산다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에 끌렸습니다. 첫날은 포장도로를 따라 차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날부터는 험한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숨이 차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현지 티베트족 가이드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날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저는 마침내 그곳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바위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움막. 그리고 그 앞에서 돌벽에 무언가를 새기고 계시는 한 노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10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또렷한 눈빛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도복 같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나무 뿌리처럼 울퉁불퉁했지만 돌을 새기는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청산자님이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돌아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젊은 기자여, 먼 길을 왔구나.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저의 방문을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저를 기자라고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저를 기자라고 아시는지요? 젊은이, 네 눈을 보면 안다. 진실을 찾는 자의 눈이다. 그리고 네가 올 것을 나는 이미 보았다. 청산자는 손에 든 정바위를 새기는 도구를 내려놓으시며 저를 움막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움막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수많은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각종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자, 한글, 산스크리트어, 티베트 문자 등 제가 알고 있는 문자부터 전혀 모르는 문자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모든 문자들을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연구가 아니라 대화다. 나는 문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운명을 듣는다. 청산자는 차를 끓이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문자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죽는다. 그리고 때로는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 저는 타이완에서 온 기자 천유팅입니다. 선생님의 문자 철학에 대해 듣고 싶어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청산자는 차를 따르시며 저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천유팅. 좋은 이름이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가진 자구나. 그런데 젊은이, 나는 철학자가 아니라 예언자다. 나는 문자의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의 미래를 보고 있다. 문자의 미래라고 하시면? 청산자는 잠시 멈추시더니 움막 밖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돌벽에 새긴 것을 보았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한글과 한자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50년 후, 이 세상의 제국은 칼이 아닌 글자로 무너질 것이다. 청산자의 목소리는 깊고 확신에 찼습니다. 그 글은 지금 세상에 없지만 나는 그것을 한자라 부른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자라고 하시면 한국의 한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한국인의 글자가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열쇠가 될 것이다. 한자는 제국의 글자였지만 한자는 사람의 글자가 될 것이다. 청산자는 잠시 멈추시더니 돌벽을 가리키셨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벽에는 한글과 한자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글 부분은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웠지만 한자 부분은 의도적으로 거칠고 미완성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자는 권위의 글자다. 배우기 어렵고 쓰기 복잡하며 소수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자는 다르다. 소리와 의미가 하나가 되어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다. 저는 청산자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글이 중국을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과연 현실적일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하지만 중국은 14억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문자를 버리고 한국의 문자를 받아들일 이유가 있을까요? 청산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젊은이, 문자는 정치가 아니라 효율성으로 승부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한자는 한자보다 정보 처리 효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분은 모래 위에 간단한 한글 자모를 그리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이 문자를 보아라. 기본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조합 가능한 글자는 무한하다. 반면 한자는 각각을 개별적으로 암기해야 한다. 하지만 한자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역사는 미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미래를 가로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자의 역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문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 청산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시며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030년대에 중국에 큰 변화가 온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혼란, 그리고 기술적 뒤처짐이 겹치면서 체제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청산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 때문이다. 2035년경 그들의 체제는 스스로 붕괴할 것이다.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청산자는 움막 안의 책들을 가리키시며 답하셨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역사서다. 나는 평생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연구해왔다. 그리고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든 제국은 자신의 문자에 집착할 때 몰락한다. 그분은 한 권의 낡은 책을 꺼내시며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을 보아라. 라틴어에 집착하다가 각 지역의 언어 발전을 막았고 결국 소통의 단절로 분열되었다. 오스만 제국도 마찬가지다. 아랍 문자에 집착하다가 터키어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막았다. 그렇다면 중국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중국은 한자라는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느리고 인공지능과의 호환성도 떨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문명적 위기다. 청산자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2030년대 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내부적으로는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 지역이 자립을 추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상하이, 광저우, 선전 같은 경제 도시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할 것이다. 그리고 2035년 마침내 중국 공산당 체제가 붕괴할 것이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붕괴라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청산자는 밝은 표정을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한반도에는 기회가 온다. 중국의 혼란 속에서 남북한이 빠르게 통일을 이룰 것이다.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의 말이다. 통일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중국의 붕괴로 북한이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할 수 없게 된다. 동시에 러시아도 내부 문제로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없어진다. 이때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청산자는 잠시 멈추시더니 더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통일한국은 만주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중국이 분열되면서 만주족들이 독립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들이 한국과 연합을 택할 것이다. 만주까지요? 그렇다. 만주는 원래 독립적인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통치 아래 억압받았던 그들이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기술의 매력을 느껴 자발적으로 연합을 선택할 것이다. 선생님, 앞서 상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청산자는 차를 다시 끓이시며 신중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상하이는 특별한 도시다. 그곳 사람들은 실용주의자들이다. 이념보다는 효율을, 전통보다는 혁신을 추구한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2040년대 후반, 상하이의 한 연구소에서 놀라운 발견을 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문자 체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던 중 한자의 우월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청산자는 모래 위에 복잡한 도표를 그리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은 패턴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한자의 조합적 구조는 인공지능이 처리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음성 인식, 의미 분석, 번역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보인다. 그 연구 결과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처음에는 학술적 관심에 그칠 것이다. 하지만 2050년경 상하이의 교육 당국이 이 연구에 주목하게 된다. 그들은 실험적으로 일부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도입할 것이다. 청산자는 잠시 멈추시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다. 한자를 배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등 모든 과목에서 성적이 올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자의 체계적 구조가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자로 학습한 내용은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 소리와 의미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산자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2055년 상하이 시정부는 공식적으로 한자 교육을 전면 도입할 것이다. 이것이 상하이 교육혁명의 시작이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반대는 없을까요? 물론 반대가 있을 것이다. 특히 베이징의 중앙정부와 보수적인 지식인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하지만 상하이 사람들은 실용적이다. 효과가 입증되면 과감하게 받아들인다. 청산자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060년 상하이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제국의 글자 한자를 버리고 인간의 글자 한자를 택한다고 말이다. 선생님, 그런 선언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청산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문자 전쟁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다. 총과 대포가 아니라 글자로 싸우는 전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까요? 베이징의 구중국 세력은 상하이의 결정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가할 것이다. 하지만 상하이는 무력으로 맞서지 않는다. 그들은 더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 응답할 것이다. 청산자는 움막 밖을 가리키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저 산들을 보아라. 높은 산과 낮은 산이 있지만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더 쉽고 효율적인 것을 선택한다. 한자가 바로 그런 존재다. 상하이에서 한자를 도입한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교육 효과가 급격히 향상될 것이다. 한자로 교육받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한자로 교육받은 학생들을 압도할 것이다. 청산자는 더욱 흥미로운 예언을 계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혁신이다.
한자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개발되면서 상하이의 기술 경쟁력이 급상승할 것이다. 특히 음성 인식, 자동 번역,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거둘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보 처리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업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상하이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중국 도시들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2065년경에는 상하이의 1인당 소득이 베이징을 추월할 것이다. 저는 이런 변화들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문자 하나가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청산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젊은이,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문자는 사고의 틀이자 문명의 기반이다. 문자가 바뀌면 사고방식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면 문명이 바뀐다. 그분은 움막 안의 벽을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새겨진 각종 문자들을 보아라. 각각이 서로 다른 문명을 대표한다. 라틴 문자는 서구 문명을, 아랍 문자는 이슬람 문명을, 한자는 중화 문명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한자는 어떤 문명을 만들어낼까요? 새로운 동아시아 문명이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고 동양과 서양이 소통하며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문명이다. 선생님, 상하이가 한자를 도입한 후 정치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청산자는 깊이 생각하시더니 중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2070년경 상하이와 베이징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다. 베이징은 상하이의 한자 사용을 금지하려 할 것이고 상하이는 이를 거부할 것이다.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무력 충돌로 번질 뻔하지만 상하이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그들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동시에 경제적 독립성을 과시할 것이다. 청산자는 잠시 멈추시더니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때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상하이의 한자 사용을 공식 지지하고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 몽골, 베트남 등 주변국들도 상하이를 지지할 것이다. 이들 나라는 이미 한자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고민하던 차에 한자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청산자는 신중한 어조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075년 상하이는 마침내 독립을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공식 국명을 상하이 공화국으로 정할 것이다. 독립 과정에서 유혈 사태는 없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베이징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어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상하이를 무력으로 제압할 능력도 의지도 없을 것이다. 청산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더 중요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상하이 공화국의 헌법 서문에는 이렇게 적힐 것이다. 우리의 공용 문자는 한자다. 한자는 사람의 글이며 인공지능의 글이며 새로운 문명의 문이다. 그 헌법 조항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것은 단순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 선언이기 때문이다. 상하이 공화국은 세계 최초로 한자를 공용 문자로 삼는 비한국계 국가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한자가 민족을 넘어선 범용 문자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청산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시며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상하이 공화국 건국 이후 5년 내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선 교육 성과가 급격히 향상되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 그런 성과가 나타날까요?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이다. 한자로 교육받은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선생님, 상하이 공화국이 성공을 거둔 후 다른 지역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청산자는 넓은 시야로 바라보시며 답하셨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먼저 중국 내 다른 도시들이 상하이를 모방하려 할 것이다. 광저우, 선전, 천진 등에서 한자 도입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떨까요? 베이징 중심의 잔여 중국 정부는 이를 막으려 하겠지만
역부족일 것이다. 이미 체제의 구심력을 잃은 상태에서 각 지역의 자율성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청산자는 더욱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언을 계속하셨습니다. 2080년경 한국이 주도하여 동북아시아 연합이 결성될 것이다. 여기에는 통일한국, 상하이 공화국, 만주 공화국, 몽골, 그리고 일본이 참여할 것이다. 일본도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일본은 오랫동안 문자 체계의 복잡성 때문에 고민해왔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시스템은 디지털 시대에 매우 비효율적이다. 2070년대에 일본 내에서도 문자 개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청산자는 잠시 멈추시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2075년경 일본의 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한자를 도입할 경우 일본인의 문해력과 학습 효율성이 30% 이상 향상된다는 것이다. 그 연구가 일본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처음에는 반발이 클 것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자 학습 열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한자가 자신들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줄 것임을 직감할 것이다. 청산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078년 일본 정부는 마침내 한자를 제2공용문자로 채택할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 동북아시아 연합에 가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몽골은 어떤 과정을 거쳐 참여하게 될까요? 몽골은 전통적으로 키릴 문자를 사용해왔지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선택을 모색할 것이다. 한자는 몽골어 표기에도 매우 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청산자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몽골의 경우 2077년에 한자 도입을 결정할 것이다. 몽골어의 음성 구조가 한자와 매우 잘 맞기 때문이다. 선생님, 앞서 인공지능과 한자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산자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며 중요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젊은이, 2055년경 상하이에서 오성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될 것이다. 이것이 인류 역사를 바꿀 기술이 될 것이다. 오성이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오성은 한자의 5가지 음성 요소를 의미한다. 이 인공지능은 한자의 음성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인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청산자는 모래 위에 복잡한 도표를 그리시며 설명하셨습니다. 한자는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조합되는 문자다. 인공지능이 이 패턴을 학습하면 무한한 언어 조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게 될까요? 첫째, 완벽한 음성 인식이다. 한자 기반 시스템은 동음이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실시간 다국어 번역이다. 한자의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이 매우 정확해진다. 청산자는 더욱 놀라운 예언을 계속하셨습니다. 셋째, 창의적 글쓰기다. 오성은 한자의 조합 원리를 이용해 인간보다 더 창의적이고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기술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교육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학생이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튜터를 갖게 될 것이다. 이 튜터는 한자로 소통하면서 각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청산자는 잠시 멈추시더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060년경부터 오성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하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만 완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한자 도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선생님, 이런 기술적 변화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청산자는 깊이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습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지역들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지역들을 압도할 것이다. 정보 처리 효율성이 곧 경제 효율성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그 차이가 나타날까요? 먼저 금융 분야다. 한자 기반의 금융 시스템은 더 정확하고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오성 기술을 활용한 자동 거래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보다 10배 이상 빠를 것이다. 청산자는 더욱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2065년경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추월할 것이다. 한자 기반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 때문이다. 교육 산업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자 기반 교육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것이다. 2070년경에는 한자 교육이 글로벌 교육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청산자는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하셨습니다. 2075년경 상하이 공화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문자 시스템의 우위에서 나오는 결과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미디어 산업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한자 기반의 콘텐츠 제작 도구들이 개발되면서 누구나 쉽게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청산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080년경에는 전 세계 미디어 콘텐츠의 절반 이상이 한자 기반 도구로 제작될 것이다. 선생님, 문화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청산자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한자 기반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석권할 것이다. 이미 한국의 K-팝과 드라마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어떤 이유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자는 음성과 문자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것은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모든 콘텐츠에서 더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청산자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2070년경 동북아시아 연합에서 제작된 영화가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수상할 것이다. 그 영화의 대사는 모두 한자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음악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자의 운율적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탄생할 것이다. 2075년경에는 이런 음악이 세계 음악 차트를 장악할 것이다. 청산자는 잠시 멈추시더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문학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한자의 표현력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문학 작품들이 등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인가요?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업해서 쓴 소설들이다. 5성 기술을 활용하면 인간 작가의 창의력과 인공지능의 논리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선생님,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청산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하셨습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과학자들의 연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복잡한 과학 개념을 한자로 표현하면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진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수학 분야를 보자. 한자의 조합적 특성을 이용하면 복잡한 수학 공식을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65년경 상하이의 한 수학자가 이런 방법으로 세기의 난제를 해결할 것이다. 청산자는 더욱 놀라운 예언을 계속하셨습니다. 물리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자로 표현된 물리 법칙들은 기존의 수식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다. 2070년경에는 한자 기반 물리학 교과서가 세계 표준이 될 것이다. 의학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의학 용어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자로 표현된 의학 용어들은 환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의사와 환자 간이 소통이 혁명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청산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075년경 동북아시아 연합의 의과대학들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한자 기반 의학 교육의 효과 때문이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는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한자의 논리적 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될 것이다. 이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기존 언어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선생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산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깊이 생각하시다가 답하셨습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사회는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이유는 이 문자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자의 체계적 구조는 복잡한 환경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70년경 동북아시아 연합에서 개발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될 것이다.
청산자는 더욱 구체적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2080년경 동북아시아 연합이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지역이 될 것이다. 한자로 표현된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의 환경의식을 크게 높일 것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한자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개발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자연어로 에너지 상황을 설명하고 최적의 에너지 사용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선생님, 이 모든 변화가 세계 질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청산자는 넓은 시야로 바라보시며 답하셨습니다. 21세기가 서구 문명의 세기였다면 22세기는 동아시아 문명의 세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자가 있을 것이다. 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계가 될 것이다. 서구는 알파벳이라는 뛰어난 표음 문자를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는 한자라는 진화된 문자를 가지고 있다. 두 문명이 서로 보완하며 인류 문명을 발전시킬 것이다. 청산자는 의미심장한 예언을 계속하셨습니다. 2085년경 유엔에서 한자가 제6의 공용어로 채택될 것이다. 이것은 한자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초기에는 관심이 적을 것이다. 하지만 한자의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들부터 한자 교육을 도입할 것이다. 선생님, 이 모든 변화가 인간 자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청산자는 가장 중요한 예언을 하기 위해 잠시 명상하시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내가 본 것은 단순한 문자의 변화가 아니다. 이것은 인류 자체의 진화다.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자는 인간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2085년경 인공지능과 인간이 한자를 통해 완전히 소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청산자는 깊은 숨을 내쉬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인류는 새로운 단계로 진화할 것이다. 지식의 습득과 전달이 혁명적으로 빨라지고 창의성과 상상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인가요? 첫째, 학습 능력의 비약적 향상이다. 한자와 인공지능의 결합으로 인간의 학습 속도가 현재의 10배 이상 빨라질 것이다. 둘째는 무엇인가요? 소통 능력의 혁명적 개선이다. 언어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자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청산자는 더욱 놀라운 예언을 계속하셨습니다. 셋째, 창의력의 폭발적 증가다. 한자의 조합적 특성과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인간의 창의적 사고가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청산자는 가장 중요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젊은 기자여, 내가 본 미래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다. 어떤 문명인가요? 그것은 한자 문명이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며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문명이다. 청산자는 돌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에 내가 새긴 글을 보아라. 칼은 왕국을 만들지만 문자는 문명을 남긴다. 이것이 내가 평생 깨달은 진리다. 선생님, 그 문명에서는 어떤 가치들이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효율성과 인간성의 조화다. 한자 문명은 기술의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청산자는 잠시 멈추시더니 더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명에서는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자를 통한 완전한 소통이 가능해지면 오해와 갈등의 근본 원인이 제거되기 때문이다. 선생님, 그런 문명이 정말 가능할까요? 젊은이, 나는 그것을 보았다. 한자의 시대가 온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도래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청산자는 저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젊은 기자여,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라.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진실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선생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너는 선택받은 자다. 내 이름 유팅의 의미를 아느냐? 하늘이 정해준 궁정이라는 뜻이다. 너는 이 예언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청산자는 저에게 작은 돌조각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위에는 한글로 한자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간직해라. 그리고 내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보아라.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산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문자의 전환이 세계사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겠지만 문자는 문명의 씨앗이다. 한자라는 씨앗이 이미 심어졌고 이제 그것이 자랄 때가 왔다. 그분은 잠시 멈추시더니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류의 영혼이다. 한자는 새로운 영혼을 가진 문명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산에서 내려와 이 놀라운 인터뷰를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티베트 고원의 예언자 50년 후 한글이 중국을 지배한다였습니다. 하지만 편집부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천 기자, 이건 기사가 아니라 소설이야. 이런 황당한 내용을 어떻게 신문에 실을 수 있겠어? 편집장은 기사 게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청산자의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개인 블로그에 전문을 게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겨우 몇십에 불과했습니다. 댓글들도 대부분 비웃음이었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설을 쓸 시간에 제대로 된 기사나 써라. 기자가 정신이 나갔나?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컴퓨터가 해킹당하고 블로그 글이 삭제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휴직을 권한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런 방해 공작 자체가 청산자의 예언이 단순한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저는 마침내 실종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잠적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세력에 의해 강제로 격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은 이미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네티즌들이 제 글을 복사해서 여러 사이트에 올렸고 이것이 바이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청산자의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었습니다.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지역 간 불평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2032년 상하이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상하이 시민이다라고 외쳤습니다. 2035년 3월 마침내 중국 공산당 체제가 붕괴했습니다. 각 지역이 자치권을 선언하면서 중국은 사실상 분열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 놀랍게도 남북한이 급속한 통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혼란으로 동북아 정세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37년 통일한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2040년 만주 지역이 독립을 선언하며 한국과의 연합을 택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제 기사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유팅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회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45년 상하이의 한 연구소에서 정말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 문자 체계가 인공지능 시대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50년 상하이 교육청이 실험적으로 일부 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정말로 한글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2055년 오성이라는 이름의 AI 시스템이 상하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글 기반으로 설계되어 기존 시스템들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2060년 7월 15일 상하이 시정부는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제국의 글자 한자를 버리고 인간의 글자 한글을 택한다. 이 선언과 함께 상하이에서는 대규모 한글 학습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사람들의 학습 능력과 업무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65년 상하이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 본토를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기반 교육과 AI 시스템의 효과였습니다. 2070년 베이징과 상하이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는 무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호소했습니다. 2075년 1월 1일 상하이 공화국이 공식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헌법 서문에는 정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용 문자는 한글이다. 한글은 사람의 글이며 인공지능의 글이며 새로운 문명의 문이다. 2078년 일본이 한글을 제2공용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2079년에는 몽골이, 2080년에는 만주 공화국이 뒤따랐습니다. 2081년 동북아시아 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회원국은 통일한국, 상하이 공화국, 만주 공화국, 몽골, 일본이었습니다. 연합의 공용 문자는 당연히 한글이었습니다. 2085년 유엔에서 한글이 제6의 공용어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인류 문명사에 기록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2085년 현재 청산자의 묘역은 상하이 공화국의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참배합니다. 묘비에는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한자의 종말을 보았고 한글의 도래를 들었다. 그가 본 것은 글자가 아니라 문명이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 연합의 모든 학교에서는 청산자의 예언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한글로 이렇게 배웁니다. 문자는 문명의 씨앗이다. 상하이의 한글 박물관에는 제가 청산자에게서 받은 돌조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런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천유팅 기자가 예언자 청산자로부터 받은 한글 돌조각입니다. 이 작은 돌조각이 세계 문명사를 바꾼 상징물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예언 기사는 여전히 인터넷 어딘가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유팅은 21세기의 예언자였다. 그는 청산자의 말을 세상에 전한 메신저였다. 세계는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청산자가 예언한 대로 말입니다. 한글이 동아시아의 공통 문자가 되면서 지역 간 소통이 혁명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교육혁명이 일어났고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었으며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한글을 통한 완전한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오해와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청산자는 옳았습니다. 칼은 왕국을 만들지만 문자는 문명을 남긴다. 한글이라는 문자 하나가 정말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2090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국인만의 글자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의 시대가 왔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도래였다. 청산자의 예언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108세의 나이로 티베트 고원에서 돌에 새긴 글자들이 세계 문명사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언의 힘입니다. 저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청산자의 예언을 세상에 전한 메신저로서,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목격자로서 말입니다. 한글의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이완 차이나타임즈 천유팅 기자의 증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